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치즈버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이야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네요. 자, 저번에 곰에 관련된 정말 이제 애니멀 공포 라디오. 예. 진짜 그것도 저희가 너무 섬뜩하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이번 이야기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또한 제가 또 겪었던 실제 이야기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외국에서 꽤 오래 살기도 했고, 좀 성격 자체가 워낙에나 공격적으로도 살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즈버거님께서 저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지만 상처를 찍은 것은 제가 올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거는 유튜브 것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입었던 옷에 묻은 뭐 혈흔이나 이런 거 그 정도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몸에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옷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점은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치즈버거예요.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고요. 2000년도 초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캐나다 캘거리로 영어 공부를 하기 왔었고, 네. 목표는 캘거리 안에 있는 대학교 진학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너무 안 돼서 학교 부속 시설에 있는 영어 프로그램을 다 패스를 해야만 본과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캘거리에 한인 사람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사람을 보기도 힘들었었고 또 영어도 매우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매주 일요일만 되면은 캘거리 다운타운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제가 잘 타는 게 인라인이었거든요. 인라인을 타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노숙인,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계속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었던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토요일날 인라인을 타고 있는데 벤치에 한 50살 정도 돼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독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하고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면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충분히 헬로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면서 헬로우 하면서 인라인 타는 게 재밌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자기는 30년 동안 선생님을 하셨고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셔서 캐네디안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정말 좋은 천운 같은 기회였어요. 왜냐면 매주 주말마다 그분하고 5시간 넘게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서브웨이에 가서도 이렇게 샌드위치도 먹으면서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저를 초대했을 때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 선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맥심을 사가야겠다. 그리고 한인타운 마트에 가서 맥심을 사들고 그 선생님 댁에 갔었죠. 혼자 사셨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예. 그 고양이 이름이 리오였는데 리오를 만나기 전에 동물 자체를 엄청 알레르기가 있어서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저를 엄청 따르고 좋아했어요.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 녀석이 사람을 잘 따르지 않고 낯을 엄청 가리는데 켄 너가 엄청 좋은가 보구나. 그때 당시 제 영어 이름이 켄이었고 그 선생님 이름이 첼시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 덕분에 영어 시험을 다 패스를 했고 본과에 진학을 했고 또 그 선생님 도움으로 그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근처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마당에 있는 눈을 쓸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든요.
뭘? 예? 그래서 눈이 엄청 내리니까 실시간으로 눈을 쓸고 제가 그때 당시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네.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리오가 저희 집에 올 때가 있어서 제가 문 앞에 있는 문을 톱으로 썰어가지고 작은 문을 만들었어요. 네. 리오 이 녀석이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서 조촐하지만 제가 사놓은 간식도 먹고 소파에 있다가 놀다 갈 수 있게 하려고요. 근데 이 녀석이 그날은 문 앞에 오더니 계속 문 앞에서 야옹만 하고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고 무심결에 이렇게 다시 봤는데 주위에서 몇 바퀴 돌더니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절 보고 야옹 또 하는 거예요. 과제 준비를 막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선생님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어차피 15m밖에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집으로 갔는데 캐나다는 보통 창문 같은 뻥 뚫려져서 안쪽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행을 하거나 친척들을 만나러 갈 때 고양이를 저한테 맡기고 하시면서 집 뒤쪽으로 가면은 키를 숨겨놓은 장소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따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숨소리가 나는지 먼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작게나마 숨소리가 좀 느껴져서 바로 제가 911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캐네디안 앰뷸런스가 이렇게 와서 병원에 치러 갔고 저는 이제 병원까지 같이 동행을 한 거죠. 그 당시 제가 의학적 용어는 많이 못 알아들어서 엄청 답답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많이 흐르더라고요. 부모님도 아니고 물론 백인 분이셨지만 아무래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감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퇴원하시기 전에 알고는 있었어요.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돼서 요양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켄,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리오를 내가 케어할 수 없는데 괜찮으면 네가 좀 케어를 해주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고양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울었을 겁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도 나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조건 같은 건 바라지 말고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다. 네. 그렇게 선생님은 요양원에 가시고 제가 리오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은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됐고요. 제가 태어나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 제 부모님도 아닌 혹은 저의 친구도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감정 혹은 그 이상의 슬픈 감정인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네. 지남으로 인해서요.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진이 그 선생님과 같이 찍으시는 사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제가 눈만 가렸거든요. 예, 띄워도 될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네, 아, 이분이시구나. 오른쪽이 치즈버거님이시고, 왼쪽이 그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다음 목표는 밴쿠버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로 편입을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리오와 함께 밴쿠버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고 집을 구할 때 동안만 잠시 친구 집에다가 리오하고 제 짐을 맡겨두고 바로 네. 저는 또 일자리를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구하러 저는 나갔고 네. 우연치 않게 또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됐어요. 구하게 됐고 다시 제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에 갔더니 이게 또 제가 캘거리에서 졸업한 성적이 많이 부족해서 근처에 있는 아카데미 스쿨에서 제 성적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스쿨을 다시 신청을 하고 되게 좋은 페이의 일자리를 구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밴쿠버 옆에 있는 리치몬드라는 도시예요. 네. 그 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 홍콩 사람, 그다음에 대만 사람 일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 안에 카지노가 있었고 그 카지노 안에서 제가 바텐더 하는 일을 찾게 됐거든요. 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고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마침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여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어딘지.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통화를 하고 다시 검색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더니 되게 이쁘신 여자분이, 그때 당시 나이가 어렸으니까 학생이었겠죠. 20대 후반에서 중반 정도 됐으니까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혹시 룸메이트 구하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은 룸메이트를 보통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무관해요. 성별이 달라도요? 예,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절대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오,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연락처를 줘라.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겠다. 그러고 연락처를 받고 되게 괜찮은 아파트를 찾아서 이 여자한테 연락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네. 하고, 그 여성분 이름이 소피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근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네.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너가 이게 부담스럽거나 힘들면은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그런데 됐든 바로 언제 바로 입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가능하니까 월요일날 그러면은 집을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에서 소피를 만났어요. 아파트가 투룸이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짐이 많다고 좀 더 큰 평수대를 원하더라고요. 대신 월세가 올라가는 부분은 자기가 더 내겠다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유학 올 정도면은 한국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가정이니까, 그리고 보통 캐나다나 미국 같은, 특히 유럽 같은 데서 중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해서 뭐 내가 금전적으로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니까 상관없겠거니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또 악몽이 시작돼요. 어이구, 예. 그날도 어김없이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고, 근데 이 소피라는 여자애가 밖에를 안 나갔어요. 예. 밖에를 안 나가고 리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뭐든지 개인적인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예. 리오하고 놀아주고 또 리오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 보고 되게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이 좀 지났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학교 끝나고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미안한데 자기가 조금 몸이 안 좋은데 네. 잠깐 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프면은 병원에 가던지 아니면은 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은 911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는 또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은 끊을게 하고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간 거죠.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가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이 계획에서 어긋나면은 뭐든지 다 비용이 그만큼 지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고, 예. 반드시 일을 했어야만 했고 반드시 학교를 졸업했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자꾸 소피가 전화 온 게 자꾸 머릿속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다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근무자를 교대했습니다. 교대해서 제가 다시 집으로 갔더니 집안은 조용했고 고양이를 키우니까 소피 방문이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피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길래 방문을 열어보는 건 실례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나름대로 혼자 자고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리오가 그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리오가 그 방에서 나오면서 문이 살짝 더 열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열리면은 무의식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엄청 아픈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야, 너 어디가 아픈데 괜찮은 거야?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소피를 데리고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고 5시간 정도 닝게를 계속 맞고 있었어요. 예? 닝게를 맞고 있었고 5시간이 좀 넘고 나서 거의 아침 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옆에 앉아있고 소피가 누워있는데 오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되게 어두웠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지금 소피가 영양실조에 걸렸대요.
엄청 말랐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내심 얘 잘 먹지도 않는데 좀 잘 좀 먹지 그랬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가 남자친구니 아니면 남편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달래요. 남자친구냐 아니면 남편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룸메이트다 이러니까 자기가 좀 오해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네 룸메이트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당황스럽지만 내색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럴 수 있으니까. 되게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의사가 갑자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자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양실조에 걸렸으니까 아가한테 매우 위험하니까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약하고 그다음에 링겔을 맞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3일 동안 나름대로 케어 간호해주시고. 글쎄 간호라면 간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먹을 수 있게 밥은 꼬박꼬박 해놓고 제가 나갔거든요. 간호죠, 예.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4일 정도 지나서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켄 할 말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긴데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산부인과에 갔다 왔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는 이거를 누려고 갔다. 내 보호자가 아이고. 필요하고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 또 뭔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생각은 했지만 그런 상황은 제가 생각 전혀 못했거든요. 보호자가 아닌데.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막 목까지 튀어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애 아빠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있었으면은 저한테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피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냥 그 첼시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움을 줄 때는 도와주고 네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되게 기억이 났거든요, 제가. 그래, 내일 가자 이랬어요, 제가. 제 인생 통틀어서 제가 산부인과라는 데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것도 외국에서요. 그 기분은 표현하기 참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광경은 남녀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보인 부모들도 있었고 근데 말하는 게 들리잖아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기서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너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같은 모든 사람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소피를 봤는데 제 뒤에서 옷가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 룸메이트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종이에다 사인을 하고 밖에서 한 30-40분 정도 기다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피가 나와서 걔를 태워서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왜냐면 전 또 일을 가야 되니까. 근데 적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애를 낳건 혹은 애를 두건 여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하려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줘야 되는 건 알잖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네. 그래서 한인마트에 가서 미역국하고 고기도 좀 많이 끓여서 먹여주고 그때 제가 누군가를 간호해본다는 게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제가 일을 못 나가고 룸메이트를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케어를 해주고 그게 동정심인지 아니면은 가여움인지 보살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인가 좀 좋아하는 감정이라면 아마 좋아하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잡 다양하게 섞였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거는 표현하기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소피가 느꼈을 때 불쌍하다라는 느낌을 또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 안에서 다 해주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젊은 애다 보니까 다시 몸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밥도 되도록이면 같이 먹어주고 장도 같이 하고 저 나름대로 그때가 되게 좀 빡빡한 캐나다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자이건 타이건 일도 한 보름 정도 쉬면서 저한테는 또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한 달 정도가 또 지났어요. 그날은 제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소피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먹을까 얘기하고 오다가 만나서 밥을 먹고 리오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산책을 좀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웬 남자 한 명이 저기 서 있더라고요. 어? 근데 딱 보는데 그 눈빛이 소피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쟤구나. 아빠. 네. 예.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는데 소피가 제 뒤로 숨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저를 보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네가 얘 남자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키는 저보다 컸고요. 예. 그리고 저는 문신한 사람을 비하하지 않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 갱들이 하는 문신이 또 따로 있어요. 오. 누가 봐도 갱이에요. 그래서 너 뭔데? 이랬어요 제가. 예. 너 뭔데? 그러니까 야 너 남자친구 아니면 너 꺼져. 나 얘랑 할 얘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안 되겠나 해서 바로 막았어요. 바로 막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보통 가드들이 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경비원들인데 되게 몸집도 크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경찰 출신들도 많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드를 해요. 아파트에서요. 공안호체 경비원들이 나오니까 제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둘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굳이 제가 물어볼 필요는 없어가지고 또 태어나기 전에 행동을 했고 소피라는 애가 괜찮아졌는데 남자친구가 왔다 가니까 애가 네. 또 딱 보이잖아요. 그게 힘들어하는 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되게 또 안쓰러워하고 이렇게 또 시간이 한 보름 정도가 흘렀어요. 보름 정도 흐르고 그날도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날은 제가 집 청소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굳이 이 시간에 할 사람이 가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전 남자다 보니까 무심결에 그냥 문을 열 때가 또 많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요. 문을 딱 여는데 그 남자놈이 문을 여는 순간 저를 밀치면서 들어왔어요. 미니까 저는 이제 주저앉게 되잖아요, 사람이요. 예. 주저앉으면서 오른손에 있는 걸 봤더니 칼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학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눈을 보면은 한눈인지 아닌지 전 바로 알거든요. 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떻게 가드가 있는데 저기를 바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찰나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요. 휘두르지 않고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네. 멱살을 잡는 사람은 바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밀치려고 하는데 제 멱살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 쥐고 있는 게 딱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실갱이를 하고 있다가 방에 있던 소피가 나오는 순간 칼이 저는 배 쪽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목 쪽으로 가더라고요. 우와. 제 목 부위로 왔는데 저는 또 그때 느꼈던 게 그 짧은 순간에 이게 배도 아닌 목으로 칼이 온다는 거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맞죠.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따끔하더라고요. 따끔하고 그다음에 몸으로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다시 또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저는 누워 있었고 그 갱이 제 몸 위에 올라 있었고 목을 잡으면서 다시 제 목에 칼을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눈빛 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냥 저를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예, 아무것도 안 들렸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저는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담배를 많이 피우지도 않았고 운동을 꾸준히 나름대로 했지만 그거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칼을 쥘 때 위에서 내려 찍는 칼 행위가 있고 네. 칼날이 손 위쪽으로 갈 때 손이 바로 칼을 잡고 목 쪽으로 가는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행위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칼을 손으로 잡고 제 목 쪽으로 칼을 대더라고요. 근데 위협이 아니라 정확하게 찌르려고 한 거였어요, 그거.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칼이 내 목에 들어오면은 바로 내가 죽을 텐데 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네. 그 순간에 리오가 정확히 제 머리 위에서 고양이가 화가 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면서 그놈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에 얘가 칼을 찌다 고양이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 살짝 움츠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몸을 살짝 틀었거든요. 비껴나졌어요. 오, 다행이다. 오. 그리고 나서 가드가 왔거든요. 가드가 와서 그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가 바로 소파에 딱 앉았는데 칼을 맞게 되면은 아무런 느낌이 안 난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냥 따끔하다. 어. 몸에서 이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소파 쪽으로요. 그래서 바로
응급 구조를 하러 오고 그때부터는 제가 제정신이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피는 계속 저를 보면서 울고 있고 제가 병원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칼을 맞게 되면 면봉으로 이렇게 목을 찔러보더라고요.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보통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동맥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저는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위를 살짝 마취를 하고 면봉을 찔러보는데 비스듬히 칼이 들어가서 동맥을 다 피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만다행이네. 한쪽이 2.5cm고 한쪽이 7.5cm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그래서 면봉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너 정말 럭키하다고. 그래서 위에만 꼬매면 되는지 알았는데 안쪽부터 꼬맨다는 뉘앙스였어요. 제가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소피가 그래서 한없이 울고만 있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소피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정말 고민하다가 소피 내 말 잘 들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났어도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너의 엑스 보이프렌드는 이미 감옥에 있잖아.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네.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 하거나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많이 좋아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또 그런 감정으로 변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게도 감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히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발전은 없다는 건 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저기 소피가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중국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언제 올 건데 그러니까 늦으면 한 달이고 길면은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은 추석을 한 달 넘게 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난 뭐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중국 사람들은 위챗을 많이 쓰거든요. 네. 위챗을 고민하다가 내가 그냥 낼까 하다가 한번 보내봤죠.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장문의 답장이 왔어요.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데 내가 캐나다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앞으로 낼 월세하고 그다음에 네가 정말 불편하지 않다면은 거기 안에 있는 짐은 내가 싹 가지고 왔으니까 나머지 것만 정리해주던지 아니면은 다른 룸메이트한테 그 방에 있는 가구는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예상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캐나다는 체크 수표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계좌에 얼마가 있건 내 개인 수표가 있고 거기에 금액만 쓰면은 바로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체크 수표하고 편지가 있었는데 체크 수표에 10만 불이 있었어요. 써져 있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이 넘죠. 그래서 편지를 쭉 읽어봤어요. 소피가 제가 투잡을 뛰면서 학교 다니면서 사는 알지. 그 모습을 알거든요. 네. 근데 혹시라도 뭐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러니까 걔가 생각했을 때도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을 주면 안 받는 건 확실하고 네. 뭐 나름대로 소피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편지를 쭉 읽어봤죠. 정말 고맙고 다시 내가 캐나다로는 안 돌아갈 것 같아.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은 또 보자. 이거는 너가 기분 안 나빴으면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그 돈으로 무사히 또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또 중국에서 출장차 한번 가서 얼굴 본 적이 또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르게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소피를 다시 만났어요? 예, 중국 정저우에 살고 있고요. 그때 느낌은 있었지만 엄청 정말 부자더라고요. 아, 중국 부자구나. 예, 엄청 부자더라고요. 예. 근데 편안하게 친구인 감정에서 중국 출장 가서 저는 이제 시간 돼서 연락을 한 거고 그분도 시간이 있어서 중간에 만난 건데 누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봤는데 벤츠에 간판이 없는 차들이 있어요. 보통 중국에는요. 네. 그러면 엄청 잘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벤츠에 간판이 없다고요? 예, 차 넘버가 없어요. 아, 차 넘버가 없다고. 예, 차 넘버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아픈 추억일 수도 있지만 그 추억 안에는 또 소중하고 재밌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또 많잖아요. 얼마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니. 참고로 리오는? 리오는 제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부양을 맡겼어요. 충분히 제가 검증을 하고 정말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쵸. 이게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예, 그래도 리오가 살려준 거기도 하다, 이것도. 확실해요. 왜냐면은 와. 캘거리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밴쿠버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장난을 치거나 놀아달라고 하는 고양이도 아니었고요. 엄청 시크했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녀석이 결정적일 때 꼭 그랬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리오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 칼이 내 몸 다른 쪽으로만 갔었으면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했던 이야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야, 이런 실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네. 아이고, 오늘 치즈버거님께서 그 당시가 생각이 샥 나면서 네, 감정이 또 올라왔네요.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진정성 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에 이제 고양이를 다른 곳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란 나라로 갈 때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